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가족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시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울부짖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을 찾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빈 종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바실리 쿠즈네초프라고 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사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쓰는 기사들은 슬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전쟁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웃고 떠들며 거리를 메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산해졌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산산이 흩어졌죠. 저는 전투 중에 사촌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폭탄 때문에 제 아파트 건물이 파손되었답니다. 바실리라고 사무실 건너편에서 상사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빈 종이에서 눈을 떼었어요. 어떤 일을 좀 조사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 페트로프 씨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평소 흥미로운 기사가 있으면 펜으로 두드리시는 그 모습이 익숙했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라고 페트로프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왠지 이상하게 들리죠? 왜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닌 한국으로 가겠어요?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스마트폰 만들고 그런 유치한 팝송 만드는 그 작은 나라 말씀이시죠? 왜 누군가가 거기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 멀고 게다가 러시아어도 못 쓰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페트로프 씨께서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점을 조사해보는 게 내 일이에요. 내일 기차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세요. 거기서 이주를 계획 중인 여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좋은 기사가 될 거라 믿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선 한국이란 단지 멋진 기술이 있는 먼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러시아인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대신해줄 무언가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기차가 시골을 지나갈 때 창밖으로 스치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제 마음속처럼 차갑고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이건 정말 시간 낭비일 거예요. 라고 기차가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릴 때 중얼거렸어요. 이 불쌍한 여성들은 아마 절박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창밖에 텅 빈 나무들은 구름 낀 하늘을 향해 뻗은 마치 해골 손가락 같았어요. 지나가는 작은 마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기차 안 공기조차 슬픔으로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 여성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고민했어요. 왜 한국이냐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모든 것이 달라진 곳에서 살기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까워지면서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아파트는 플라스틱으로 막힌 깨진 창문들이 있었고 난방은 가끔씩만 작동했으며 음식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제 집이었어요. 저는 러시아를 떠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제가 속한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누군가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취재가 제게 용기, 희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기차는 두꺼운 눈구름 아래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저는 코트를 더욱 꽉 여몄어요. 역 밖으로 나오면서 모자와 어깨 위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어요. 저는 역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여성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주소를 확인하며 얼음으로 미끄러운 거리를 조심스레 걸었어요.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5명의 여성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슬픔과 절망이 아닌 눈빛 속에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신문사에서 오신 바실리 맞으세요? 라고 한 여성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자리에 앉았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왜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으신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밝은 눈과 짧은 갈색 머리를 가진 한 여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올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휴대폰 화면에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속 서울은 다채로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은 정전도 없고요. 라고 그녀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공습 경보도 없고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죠. 남편은 전쟁 전에 선생님으로 일하셨는데 학교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침착하고 단호한 말투에 놀랐어요. 절박한 선택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인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하시겠어요?
일은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금발 머리가 긴 또 다른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카테리나입니다. 라며 정갈한 필체로 가득 찬 노트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어 단어들을 배워왔어요. 한번 보세요. 노트북 한쪽에는 한글, 반대쪽에는 러시아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그녀의 글씨는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라고 카테리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새 출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급히 노트북에 그들이 한 말을 기록하며 각 여성마다 전하는 이야기가 달랐지만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다시 살아가고 싶어하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동생은 작년에 부산으로 이주했어요. 라고 마리나라는 여성이 말씀하셨어요. 매주 영상통화를 해주는데 해변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요. 공기가 소금기와 희망으로 가득하다고 하더군요. 러시아 음식은 어떠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때 여성들은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웃었어요. 서울에는 모스크바 출신의 남성이 운영하는 러시아 식당이 있답니다. 라고 올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먹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성들은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제 노트패드는 그들의 말들로 가득 찼지만 제 머릿속은 더 많은 의문들로 가득했어요. 어쩌면 한국에 제가 몰랐던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던 용기라는 개념보다 더 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점점 눈이 더 세차게 내리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흰 담요로 덮었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작은 따스함이 피어올랐어요. 바로 제가 이전에 경시했던 한 곳에 대한 호기심의 시작이었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긴 하루에 지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삼성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화면은 금이 가 있고 요즘은 작동도 느려졌어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전쟁 전에는 새 핸드폰을 그냥 샀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전자제품 매장은 모두 문을 닫았고 구할 수 있는 핸드폰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값싼 모조품뿐이었어요. 3년 전 처음 이 핸드폰을 가졌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었어요. 한국산 최고급 기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망가지고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작은 문제가 생각나면서 여성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요. 기차는 제 시간에 달리고 거리는 깨끗하며 인터넷은 빠르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이루는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바라보며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빵이나 우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노후한 버스는 눈 덮인 거리를 힘겹게 달리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라고 저는 속삭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서의 삶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연결은 느렸지만 결국 화면에는 깨끗한 지하철역, 현대적인 병원, 안전한 동네의 사진들이 로드되었어요. 최악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거기서는 선거도 하고 라고 한 뉴스 사이트에서 보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핸드폰이나 빠른 인터넷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죠. 마리나의 여동생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저는 폭격 경보 대신 파도 소리로 눈을 뜨는 상상을 해봤어요. 카테리나가 한국어 단어를 배우며 실제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화려한 기기와 팝 음악이 넘치는 곳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안정감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확인하니 자정이 넘었지만 졸음은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을 봐야 한다고요. 상사인 페트로프 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왜 러시아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국제여행이 요즘처럼 어렵고 비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1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허락합니다. 항공권은 준비할 테니 읽을 만한 기사를 가지고 일주일 후 돌아오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집에서 이렇게 멀리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와 의문이 뒤섞인 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그곳이 여성들이 묘사한 만큼 훌륭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걸까요? 이 여성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갈 정도라면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분명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저는 여행 가방을 꽉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의 꿈을 꾸었어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목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집에서 이렇게 멀리 나간 것은 처음이었기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러분, 서울,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기내 안내방송이 했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기온은 18도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으며 한국어, 영어, 심지어 러시아어로 된 표지판들이 수암을 찾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자동문을 지나 도착 구역으로 나왔어요. 모스크바의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실리? 모스크바에서 오신 바실리 맞으시죠?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단정한 파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은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민준입니다. 라고 단단히 악수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서울타임즈의 기자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은 처음입니다. 라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답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기차에 올랐어요. 공항을 벗어나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니 제가 떠나온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기차가 정시 도착했어요. 라고 제가 놀라며 말하자 민준 씨께서는 웃으며 물론이죠. 기차는 늘 정시에 오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의 러시아와는 달리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워 웃으며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높은 빌딩들이 점점 보였어요.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거리는 넓고 깨끗하며 가로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집에서 보던 불안한 모습은 없었어요. 이미 여기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을 몇 분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라고 민준 씨께서 설명하셨어요. 일부는 영상통화로, 일부는 직접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계신 타티아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러시아인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제가 물으며 제복을 맞춘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제는 수천 명 정도 될 겁니다. 특히 전투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라고 민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올가, 카테리나 등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그들이 이미 이곳에 정착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마침내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거리로 나서자 도시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낯설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이 곳곳에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최신형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제가 그동안 본 적 없는 새것 같은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먼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해요. 라고 민준 씨께서 피곤한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온갖 색의 불빛으로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멀리서 산들이 도시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모스크바의 부서진 가로등과 텅 빈 가게들을 떠올리다가 서울의 밝고 분주한 거리들을 다시 바라보며 누군가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할 만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5일 동안 저는 한국으로 이주한 15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각기 다른 사연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첫 만남은 전쟁으로 남편과 형제를 잃고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계신 타티아나와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수업 뒷자리에 앉아 학생들이 그녀의 말을 따라 러시아어 단어를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학생들은 함께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수업이 끝난 후 타티아나와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 앉았어요. 제 학생들은 배우려는 열정이 넘쳐요. 라고 그녀께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족을 잃은 후에 제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날
민준 씨께서 저를 부산으로 모셔다 주셨어요. 남쪽의 해안 도시에서 저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나디아를 만났어요. 그녀에게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나디아께서 해변을 걸으며 고백하셨어요. 집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울었어요. 간판도 읽을 수 없고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파도가 모래 위로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서로 중간에서 만나고 있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서울의 아담하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편 성민과 함께 사는 아나스타샤를 만났어요. 그들은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진 속에는 한국과 러시아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실 한켠에는 러시아 책들과 한국 도자기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가끔 서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라고 아나스타샤께서 웃으며 말씀하셨고 성민 씨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러시아식 수프에 쓰는 딜을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정중하게 드셨어요. 네 번째 날에는 서울의 작은 러시아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풍기는 익숙한 음식 냄새에 제 마음 한켠이 그리움으로 아파왔어요. 식당 주방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러시아 셰프 드미트리가 뜨거운 펠메니 한 접시를 내어주셨는데 그 맛은 어머니께서 만드신 요리와 똑같았어요. 음식은 우리 정체성을 일깨워주지만 라고 드미트리께서 제게 설명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한국은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곳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엘레나를 만났어요. 지금은 새로 사귄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작은 꽃가게를 운영 중이셨어요. 그녀께서 화사한 꽃다발을 정리하며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제게 한 송이 해바라기를 건네주셨어요. 해바라기는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는 꽃으로 이제 한국 땅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과 마치 분홍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을 화려한 기술과 팝 음악만 있는 곳으로만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기계나 유행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펜을 놓을 때쯤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제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삶과 건물뿐 아니라 내일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마저 앗아갔어요.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안전함과 안정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찾았어요. 제 기사는 단순히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찾고 때로는 우리가 멸시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필요할 때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몇 달 만에 가볍고 마음이 한층 편안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만난 여성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또한 작은 전진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고 노트북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제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밟으며 느낀 생생한 감동과 희망을 한 문장 한 문장에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제 노트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와 민준 씨와의 만남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정리했어요. 한편으론 전쟁의 상흔과 러시아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었어요. 제가 쓴 기사는 단순한 해외여행 리포트가 아니라 전쟁으로 낙담했던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화려한 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라는 문장에는 저희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독자들의 얼굴이 눈에 선듯했죠. 기사 게재 후 독자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댓글로 이렇게 현실적인 희망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따뜻한 글들이 이어졌고 이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기사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국에서의 삶 정말 꿈만 같아요. 라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몇몇 독자분들은 직접 한국 방문을 꿈꾸며 이 기사를 읽고 나니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후기도 남기셨어요. 신문사 내부에서도 제 기사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편집장님께서는 바실리 기자의 이번 기사는 우리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후속 보도와 독자와의 인터뷰 요청도 잇따라 들어왔고, 저 역시 기자로서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기사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답니다. 독자들은 제 기사를 통해 단순한 이민이나 해외 생활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저는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 한국 열풍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곳곳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선진 인프라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며 한때 회의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기사를 통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그 소중한 순간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작은 빛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다시 처음 만났던 여성들을 만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서 마음 한켠에 설렘과 동시에 오랜만에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카페 구석에서 만났던 올가, 카테리나, 마리나 등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다가갔고 올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셨어요. 올가께서는 지난날의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목소리에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깊은 용기와 잔잔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카테리나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자신있게 인사를 건네며 이제는 현지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씀해 주셨어요. 카테리나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두려움 대신 새롭게 쌓아올린 경험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한국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내 주었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이주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를 통해 한층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함께 앉아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웃음도 나누고 눈물도 흘렸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내 보인 희망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올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며 지금의 자신이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섰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카테리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마리나는 가족과의 재회 소식과 함께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답니다. 이처럼 처음 만났던 그 여성들과의 재회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제 기사에 더욱 깊이 담겨 독자들이 한국에서 찾은 희망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기자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한국의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가 평화를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감동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